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2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이거를 좀 법리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 원래 두 분 모시죠.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모시는데요. 오늘은 애석하기도 김성수 변호사님만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동훈 변호사께서는 정릉터널 부근에서 도로에서 꽉 막힌 기류에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정릉터널이라고 있을 때 내부순환도로인데요. 지금 강북 강변을 달리시는 분들 내부를 탈까 아니면 강북 강변으로 성산까지 곧장 갈까, 강북 강변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차 갖고 오셨어요? 예, 저도 차로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그 서초동 쪽에서 왔는데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는 많이 안 막혔어요. 이동훈 변호사님도 서초동 쪽에서 오시는 거 아닌가? 아마 뭐 재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로 그 서초동 계시면 어디 재판, 어느 지법 재판에 많이 가세요? 아무래도 저는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는 중앙지방법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이제 뭐 다른 쪽에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그쪽 이제 법원 사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동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북부 쪽에 계셔서 북부 사건이 주로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100억 원의 매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집이 팔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 이휘호 여사께서도 사실은 이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해라. 이거 왜냐하면 그 집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팔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일단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1961년에 입주를 하시고, 그 이후에 뭐 중간에 미국 망명이라든지 영국 유학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제외하고는 2009년 8월에 서거하시기 전까지 거주를 했던 집이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집이 2024년 7월 2일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 100억 원에 이제 매각이 됐고, 2024년 7월 2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식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과 관련해서는 이 형제들 간의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는 또다시 과거의 이런 일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거 판게 김홍걸 전 의원 입장에서 뭐 상속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그때 막 갖고 있어서 문제됐을 때에는 상속세 때문에 비트코인 뭐 투자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잘 안 됐나? 우선은 좀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자녀들이 3남입니다. 그래서 1남이 이제 김홍일 전 의원이고, 이제 2남이 김홍업 이사장이고, 이제 3남이 김홍걸 전 의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김홍걸 전 의원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1남, 2남과 이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복 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이제 떠나셨고, 이제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떠나셨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이희호 여사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김홍걸 전 의원, 친자인 김홍걸 전 의원한테 단독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이 단독 상속이 됐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2019년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2017년경에 유언을 남겼었어요. 그런데 이 유언 자체가, 유언에 따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노벨상 평화대금 8억 원 정도의 상금이 있었는데, 이 8억 원은 이 김대중 대통령 그 기념회 사업에 사용을 하라고 했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으로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지자체라든지 누군가 이걸 매수를 해서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3분의 1은
이 기념회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형제들 삼형제가 균분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 자체가 민법상의 구수정사에 의한 유언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고 어떤 거요? 그 구수정사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이 이 뭔가 되게 편찮으신 경우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편찮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편찮으신 경우에 뭐 이렇게 자필 작성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내가 말을 하고 떠나실 예정이신 분이 말을 하고 이걸 누군가 받아 적고 이에 대해서 뭐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만약이라도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 사유가 해소가 됐을 때는 7일 내에 법원에다가 이런 유언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또 검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단독 상속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이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형제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처분,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 관련해서 소송을 할 예정인데 만약이라도 그 사이에 처분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처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결정을 받아서 여기 등기부에다가 이 지금 현재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김홍업 이사장이 이제 본인의 지분이 9분의 2, 이 3분의 1은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보상에 나오면 그게 유류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류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괜히 안 상속 좋겠네.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대상이 된다면 유류분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1남과 2남 같은 경우에는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호 여사의 친자가 아니지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자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데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 이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이라도 이제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 떠났고 그 이후에 이호 여사가 남게 되면 그때는 이호 여사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호 여사의 친자만이 단독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먼저 서거하셨죠. 예. 그러고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유가 그대로 이호 여사한테 넘어간 거죠. 제가 이 집의 이제 소유 관계를 봤는데 이 집 자체는 이호 여사가 2002년에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이호 여사의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 여사를 기준으로 친자 여부가 갈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 친자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유언의 효력이 이제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이 친자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이제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호 여사께서 그 떠나시고 2주기 추모식 그 날에 이게 화해가 됐다고 합니다. 화해가 되고 결국엔 처분금지 가처분도 풀렸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됐어서 이제 그 다음에 기념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상속세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0억이면 상속세가 그게 어떻게 되나? 한 50억? 예, 일단은 저희가 뭐 실제로 상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예. 파악은 어렵겠지만 이 당시의 기사를 보면 집이 감정가가 32억으로 나왔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100억에 이제 매도가 된 걸로 나오지만 당시가 2019년이지 않습니까? 예, 5년 전 당시 그것도 감정가. 문재인 정권에 확 오를 때 그 집도 오른 모양이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감정가와 달리 이제 실제 시세에서는 결국에는 이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감정가가 32억이었고 이 상금 8억 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단독으로 상속을 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40억 원에 대한 뭐 상속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고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이 남아있던 이 흔적이 어떤 것이 있냐면 납세 담보 제공 계약 근저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이라도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 뭐 부동산을 바로 처분한다든지 하고 싶어도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라에다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연부연납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나눠서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안 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납세담보제강 계약 제공계약 근저당이라고 해서 근저당을 걸어놓는 겁니다. 집 같은 거를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근저당 금액이 18억 3,600만 원 가량이 됐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넉넉하게 아마 걸었을 거여서 17억 원 이상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동훈 변호사님. 예, 이동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예. 예. 그래서 빨리 오셨네요. 예. 진짜 못 올 줄 알았어요. 예. 들어오시죠.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요. 예, 그래서 17억 원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연부연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낸다고 하면 예. 1년에 1억 7천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인데 1억 7천만 원을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려면 이게 소득세를 저희가 내고 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소득이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훈 변호사님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이거 별 말씀. 근데 거기서 날라오셨네. 정릉 터널에서. 차가 너무 많이 밀리더라고요. 자 오시자마자 죄송합니다만 좀 일본 또 사건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안하지다. 그 일본 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9일이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제 거의 75cm, 총 이제 105cm인 일본도를 휘둘러서 43세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A 씨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인 A 씨는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백 씨는 또 A 씨와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얼굴만 아는 사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실제 심사가 있었다고 저희가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 시약 검사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진행 중이고요. 향후 계획은 이제 피의자 인적 확인 및 가족들 주변인 조사, 그리고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로볼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네. 이 사람이 피해자한테 미안함이 없다. 아니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좀 정신 감정을 아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이제 심신미약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형법 10조에 이제 심신미약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형법 10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감경해 준다가 아니고 임의적인 감경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 심신 상실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나온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아파트를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얼굴만 아는 사이다. 제가 볼 땐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만 봤을 텐데 그런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거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인 그러면 치정 관계든지 돈 문제든지 대부분 그 이유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감정, 그 다음에 형벌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서 이제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 어떠한 정도에 있었다 이런 것만으로 무조건 감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형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네.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그 집에 가장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사실은 한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완전히 이거는 사실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참고해볼 만한 게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충동 조절 장애, 이제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흔히들 말하는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뭐 정신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 뭐 충동 조절 장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 몇 년형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예전에 그 2023년 구리에 또 안타까운 사건인데 일본도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했는데 그게 1심, 2심에서 25년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양형 기준상 이렇게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지금 양형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게 10년에서 20년이고 이게 이제 뭐 중대한 범죄하고 이제 연관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에는 아마 20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이게 뭐 20년 글쎄 이거 가지고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참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이 총포 화약류 관리 이것도 뭐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막 그냥 살 수 있고 이것도 사실 문제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 총기와 흉기의 이 소지가 소지와 관련한 뜨거운 쟁점도 이번에 또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동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오시더라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